남북전쟁 그 치열했던 포화 속에서요,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아주 특별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예라는 신분을 벗어던지고 스스로 총을 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이끌었던 한 백인 대령의 이야기인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책이 바로 이 토머스 웬투워스 히긴슨 대령이 직접 기록한 생생한 증언, 흑인 연대의 군 생활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대 기록이 아니에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정말 위대한 투쟁에 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히긴슨 대령은 자신에게 온 이 제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를 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사회 분위기에서 흑인, 그것도 얼마 전까지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고 군대를 만든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바로 그 상상도 못한 일이 아주 평범한 편지 한 통에 담겨서 그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게 된 겁니다. 자, 시간은 1862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매사추세츠 제51연대의 대위였던 히긴스는 뭐 여느 때처럼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멀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뷰포트에서 온 편지 한 통이 그의 손에 딱 쥐어집니다. 이 편지 한 통이 그의 평온했던 저녁 식사를 중단시키고 정말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를 끌어들일 거라고는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죠. 이게 그냥 뭐 부대를 하나 만들라는 그런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또 급진적인 실험의 초대장이었던 거죠. 편지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미합중국 군대에 정식으로 입대하는 역사상 최초의 해방 노예 연대를 지휘해달라는 제안. 흑인은 백인보다 열등하고 군인이 될 자격도 능력도 없다고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이런 제안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히긴슨 자신은 꽤 오랫동안 노예제 폐지를 주장해왔고 흑인들에게도 무기를 줘서 스스로를 지키되 해야 한다고 믿어온 사람이었어요. 근데 당시 사회 분위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북부에서조차 많은 백인들이 흑인들 손에 총을 쥐어주는 걸 두려워했고요. 정부의 공식 입장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죠. 시기상조다 이 말로는 부족할 정도였어요. 흑인 군대는 오히려 사회 혼란만 일으킬 거라는 편견이 아주 팽배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아주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있는 자리도 꽤 안정적인 주의관 자리인데 이걸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뛰어드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죠. 무엇보다 그를 괴롭혔던 건 이 실험이 정치적인 이유로 그냥 좌초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었습니다. 노예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들의 방해로 자기가 이끌게 될 부대가 제대로 된 전투부대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노동부대나 보여주기식 제복 입은 학교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컸던 거죠. 그래서 그는 섣불리 결정하지 않았어요. 아주 신중하고 현명한 방법을 택합니다. 먼저 지금 맡고 있는 대위직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남부로 직접 내려가서 상황을 제 눈으로 확인하겠다는 허가를 받아낸 거죠. 그냥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만 받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으로 가서 이 실험이라는 게 정말 성공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내 모든 걸 걸 만한 일인지 직접 판단하겠다. 이런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많던 의심은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정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그가 직접 본 건 온갖 편견에 가득 찬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자료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 찬 병사들의 그 눈빛, 그리고 이 실험을 기필코 성공시키고야 말겠다는 주의부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그는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곧바로 매사추세츠 연대 지휘를 공식적으로 사임하고 역사상 최초의 흑인 부대와 자신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여기서 히긴슨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강조하는데요. 바로 자기가 이 지휘권을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지휘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게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그가 이 연대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끌어갈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는 이 일을 무슨 개인적인 영광이나 자선활동이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인 소명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의 목표는 동정심을 베푸는 그런 자선 활동이 아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맴돌았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을 저 매사추세츠 최고의 백인 연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인한 군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였죠.
단지 그들이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 대우를 해주거나 기준을 낮출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군기를 통해서 그들의 능력을 세상에 똑똑히 증명해 보이려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바로 히긴슨이 맡은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대랑 당시에 뉴올리언스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다른 흑인 부대랑은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달랐냐고요? 뉴올리언스 부대는요, 대부분 원래부터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고 교육 수준도 꽤 높았어요. 그런데 히긴슨의 병사들은요, 거의 전부가 평생을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글을 읽고 쓰는 건 당연히 못했고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생전 처음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끌어야 했던 히긴슨의 임무가 얼마나 더 어렵고 또 특별한 의미를 가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연대는 정말 하루하루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훈련을 계속해야 했습니다. 히긴스는 당시 심정을 바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치 실험실의 쥐처럼 수많은 방문객들이 캠프를 들락날락하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했다는 겁니다. 이 연대는 이제 막 땅에 뿌리를 내리려는 연약한 식물 같은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잘하고 있나 확인하겠다면서 계속해서 뿌리째 뽑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소한 실수 하나라도 발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왜곡돼서 북부 전역의 신문에 실리곤 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만약에 이 부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전투에서 져서 풀뿌리 흩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그냥 한 연대의 실패로 끝나지 않을 문제였어요. 거봐라, 역시 흑인은 군인이 될 수 없다는 그 편견에 가득 찬 주장에 힘을 실어주게 될 거고, 그러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흑인을 무장시키려는 모든 노력이 중단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들의 어깨에는 자신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흑인 동포들의 미래까지 전부 걸려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히긴슨의 눈을 통해서 그가 처음으로 마주했던 남부의 풍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가 앞으로 이끌게 될 병사들이 태어나고 자란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요, 다 허물어져가는 오두막에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쓰레기들, 그리고 그 사이를 어슬렁거리는 가축들이 막 뒤섞여 있는 전형적인 남부 농장의 황폐한 풍경이었습니다. 가난과 절망의 공기가 아주 무겁게 내려앉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요, 그 황량한 풍경 속을 불과 5분 정도 걸었을 때 그는 이전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텐트들, 그리고 제복을 입고 총을 든 채 훈련에 임하고 있는 해방노예 연대의 주둔지였습니다. 평생을 억압받던 존재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이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었죠. 노예제라는 낡은 질서 위에 세워진 남부 전체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부정하려고 했던 바로 그 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처음에는 500명이나 되는 흑인 병사들이 그냥 하나의 거대한 검은 무리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이 새로운 현실에 익숙해졌다고 해요. 그는 더 이상 그들을 흑인이라는 어떤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른 얼굴과 성격 그리고 사연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이게 바로 지휘관으로서 그가 병사들과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는 첫 걸음이었겠죠. 자, 이제 전투와 훈련의 모습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히긴슨 대령이 병사들과 함께 생활했던 주둔지의 소소한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캔버스 아래에서 살림을 차리는 것이 어떤 경험이었는지 아주 생생하고 또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텐트 안을 채운 가구들을 보면요, 그 자체로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작은 박물관 같았어요. 책상은 도망간 노예 주인이 버리고 간 거였고, 긴 의자는 노예들이 쓰던 낡은 교회의 것이었죠. 심지어 식탁보는 신문지로 만들었고요. 이렇게 주인과 노예의 물건이 한 공간에 뒤적여 있는 모습은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그는 부관과 함께 쓰는 텐트 안에서의 생활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는데요. 캔버스 천을 두드리는 빗소리, 또 바람이 텐트를 스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히려 아늑하고 안전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이 소박한 공간이 그에게는 더없이 평화로운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거죠. 그의 식사 또한 특별했습니다. 윌리엄과 해티 워싱턴이라는 아주 예의 바른 부부가 차려주는 식탁에는요, 고구마나
옥수수죽 같은 소박한 남부 음식과 함께 호박칩, 잼 같은 좀 기발한 요리도 올라왔다고 해요. 심지어 한 번은 닭고기인 줄 알고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람쥐였다는 그런 재미있는 일화도 소개합니다. 이런 소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사가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했던 그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연대의 진정한 영혼, 그들의 진짜 모습은요, 해가 지고 힘든 훈련이 다 끝난 후에야 비로소 드러났습니다. 병사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노래하면서 잠시나마 전쟁을 잊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때 말이죠. 히긴스는 특히 밤이 되면 주둔지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병사들의 노랫소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노래는요, 고된 노예 생활의 슬픔과 자유를 향한 갈망, 그리고 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한데 뒤섞인 아주 애처로우면서도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그 노랫소리는 이 연대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자장가와도 같았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병사들이 모닥불 주위에 모여서 노래를 부르다가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한 병사가 즉흥적으로 빈 통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타고난 웅변가들의 놀라운 경연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한 명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를 시작으로 무려 7명의 병사들이 차례로 그 통 위에 올라가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히긴스는 그들의 연설이 하나같이 열정적이고 감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논리정연했다고 기록합니다. 평생 교육받을 기회조차 박탈당했던 이들에게서 대체 어떻게 이런 지성과 언변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프라이스 램킨이라는 상병의 연설은 히긴슨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는 링컨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에 노예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퍼져나갔던 그 희망과 불안감,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의 복잡한 정치 상황을 놀라울 정도로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연설은 억압 속에서도 결코 꺼지지 않았던 그들의 정치적인 의식을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와, 근데 이 연설에서 진짜 압권은요, 바로 미국 국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램킨 상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 양반들은 저 성조기 아래서 잘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낡은 깃발이 우리 같은 유색인들의 자유를 의미하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순간 저 깃발을 끌어내리고 자기들만의 누더기 깃발을 내걸었습니다. 와, 이 말 한마디가요, 남부가 왜 연방을 탈퇴했는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는 거잖아요? 주인들이 버린 그 자유의 상징, 성조기를 이제는 우리, 해방된 노예들이 되찾아서 높이 들겠다는 외침이었던 거죠. 히긴슨 대령은 이 연설이 자기가 평생 들어본 그 어떤 연설보다도 인상 깊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 밤, 히긴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 병사들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선동이 필요한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이들은 이미 자신들만의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왜 싸워야 하는지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히긴스는 밤에 장막이 내린 주둔지를 거닐면서 병사들의 진솔한 모습을 엿봅니다. 마치 신분을 숨기고 백성들의 삶을 살피는 왕처럼 말이죠. 그는 모닥불 주위에서 펼쳐지는 아주 다채로운 삶의 풍경들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한쪽 모닥불 옆을 보니까 병사들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총을 닦고 있거나 낮에 배운 훈련 동작을 서로에게 가르쳐주면서 군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투를 앞둔 그들의 진지함과 결의가 불빛에 어른거렸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불 옆에서는요, 고된 훈련의 피로를 잊은 채 서로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과장된 흉내를 내면서 박장대소하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이겨낼 동료애와 유머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정말 경이로운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이가 숨을 죽인 채 한 여인이 더듬더듬 책을 읽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들을 억압했던 낡은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마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빼앗겼던 자신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되찾는 아주 신성한 의식이었죠.
이처럼 모닥불빛 아래에서 드러난 그들의 모습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헌신, 인간적인 유머,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 그리고 경건한 신앙심이 모두 어우러진 아주 깊고 복잡하며 풍부한 내면을 가진 공동체였던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히긴슨의 눈을 통해서 역사상 가장 특별했던 부대의 탄생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훈련과 주둔지 생활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진짜 전쟁터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과연 이들은 쏟아지는 편견과 의심의 눈초리를 이겨내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첫 번째 전투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흑인 연대의 군 생활, 바로 이 책이죠. 남북전쟁 때 미국 최초의 흑인 연대를 이끌었던 토머스 웬트워스 히긴슨 대령이 직접 쓴 기록인데요. 오늘은 연대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캠프의 일상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사추세츠 출신의 백인 장교였던 히긴슨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딱 도착했을 때 그가 마주한 건 정말이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었을 거예요. 제1사우스캐롤라이나 의용연대의 지휘관이 되어서 해방된 노예들로 이루어진 이 부대원들의 삶 속으로 아주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히긴스는 이 경험을 너무나 새로웠다고 표현했는데요. 정말 이 한 문장에 그가 느꼈던 그 문화적 충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이 경험이 새로웠던 건요, 단순히 흑인 병사들을 봤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먹고 농담하고 또 막 뛰어노는 모습을 마치 백인들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목격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상성의 발견, 이게 바로 인간성을 부정당해왔던 이들의 삶이 만들어낸 그 자체로 하나의 혁명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히긴슨의 시선을 따라서요, 캠프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 병사들의 목소리나 신앙은 어땠는지, 또 이 모든 걸 지켜본 지휘관은 어디서 살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감격의 해방의 날까지 이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세상 속의 또 다른 세상입니다. 혁명적인 캠프에 대한 그의 첫인상이 어땠을지 한번 들어가 보죠. 히긴스는 이 두 세계를 정말 극명하게 비교하는데요. 캠프에서 불과 5분만 걸어 나가면 펼쳐지는 남부의 풍경. 그는 이걸 지저분하고 매력 없는 온갖 잡동사니와 돼지, 닭, 개, 그리고 어디에나 널려 있는 흑인 아이들로 묘사해요. 그냥 흔한 남부의 모습이죠. 그런데 딱 5분만 걸어 들어오면 이 캠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해방된 노예들로 이루어진 연대의 캠프. 히긴스는 이걸 당시로서는 가장 대담한 혁신처럼 보였던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연대장 히긴슨이 사열을 하려고 딱 섭니다. 그의 눈앞에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검은 얼굴의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대대! 어깨총! 하고 그가 구령을 외치면 그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모든 손들이 다 검은색이죠. 이 광경이 얼마나 압도적이었으면 병사들이 진짜 꼼짝도 안 하고 서 있는지조차 분간하기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 내가 백인이었지? 하고 자기 인종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열이 끝나고 다른 백인 장교들이 자기 앞으로 걸어 나올 때였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히긴슨의 눈에도 모든 병사들이 다 똑같아 보였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백인 병사들을 구별하듯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 사이의 미묘한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완전히 미숙한 신병들이었지만 그중에는 예전에 잠깐 만들어졌다가 없어진 헌터 연대 출신의 베테랑들도 섞여 있었고요. 또 출신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 병사들은 유독 피부색이 검었는데 그 이유가 반란군들이 철수하면서 피부색이 옅은 혼혈견의 노예들을 대부분 데리고 가버렸기 때문이라고 해요. 반면에 플로리다 페르난디나에서 온 병사들은 피부색도 더 밝고 뭔가 더 총명해 보였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연대는 그냥 흑인 부대가 아니라 정말 각양각색의 배경을 가진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였던 셈입니다.
히긴슨의 감탄이 정말 폭발하는 부분이 바로 여긴데요. 특히 플로리다 출신 병사들로만 이루어진 한 중대를 보고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본 중대 중에 백인이든 흑인이든 단연코 최고다라고요. 키도 딱딱 맞고 자세는 어찌나 꼿꼿하고 편안한지 행진하는 모습이 정말 훌륭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전부 노예 출신이었다는 거, 그리고 훈련을 받은 지 고작 2주밖에 안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정말 그 어떤 억압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그들의 잠재력,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자,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해가 지고 모닥불이 피어오르는 시간, 병사들의 목소리로 가득했던 캠프의 밤 풍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캠프에는 정말이지 늘 노래가 울려 퍼졌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히긴슨이 밤이고 낮이고 계속 들었다고 기록한 이 연가는 그 가사가 참 애절하면서도 아름답습니다. 뒤에 머물 수 없나이다 주여, 뒤에 머물 수 없나이다. 이 가사가 단순히 나는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물리적인 갈망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이건 어쩌면 과거의 자신, 노예였던 자신을 뒤로 하고 이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그런 영적인 절규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캠프의 밤을 채웠던 건 바로 웅변이었습니다. 히긴슨이 묘사한 걸 보면 정말 재밌어요. 그냥 빈통 하나만 떡하니 갖다 놓으면 그게 바로 연단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실적 올라가서 연설을 시작하고 그 사람 연설이 끝나면 너도 나도 올라와서 7명쯤은 더 연설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 시절에는 글을 읽고 쓰는 게 철저히 금지됐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유창하게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었다는 건 이들이 얼마나 풍부한 구술 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의 지성과 사상을 갈고 닦아왔는지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 많았던 연설가들 중에서도 히긴슨의 뇌리에 깊이 박힌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프라이스 램킨 상병입니다. 그의 연설은 정말 날카로웠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들은 저 성조기 아래서 살았고 그 깃발 덕분에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 낡은 깃발이 우리 같은 유색인들에게 자유를 의미하게 될 것 같으니까 바로 그 순간 깃발을 확 끌어내리고 자기들만의 누더기 쪼가리를 내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인들의 위선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는 아주 지적인 분석이죠. 그리고 램킨 상병은 이렇게 연설을 끝맺습니다. 하지만 동지들, 우리는 저 낡은 깃발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요. 우리는 자그마치 1862년 동안이나 저 깃발 아래서 살아왔고 이제는 그 깃발을 위해 죽을 겁니다. 히긴스는 이 1862년이라는 표현을 듣고 장거리 연대기의 압도적인 방출이라며 재밌게 표현했는데요. 이 말이 좀 비논리적이긴 해도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하죠. 이제는 자신들의 자유를 상징하게 된 저 성조기에 대한 병사들의 절대적인 충성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히긴슨이 저녁마다 캠프를 산책하면서 본 풍경은 정말 다채로웠어요. 이쪽 모닥불가에 가보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서로 흉내내며 웃고 있고요. 저쪽에서는 샤우트라고 불리는 찬송가와 춤이 결합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특유의 종교 의식이 한창이었죠. 또 다른 구석에서는 아주 조용히 기도회가 열리고 있거나 아니면 등불 아래에서 초급 교본을 펴놓고 한자 한자 철자를 익히는 그런 학구적인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억압에서 막 벗어난 이들이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풍요롭게 가꿔져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죠. 네, 방금 기도회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들의 삶에서 신앙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들 공동체의 어떤 기반이 되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히긴슨이 어느 날 밤 우연히 엿듣게 된 한 병사의 기도 내용입니다. 저는 아내를 속박의 땅에 두고 왔습니다. 제 어린 것들은 매일 밤 묻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하지만 제가 죽으면 그때 오 주여, 그때는 제 아내와 어린 자식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기도죠. 이 짧은 기도 안에 노예제 때문에 겪어야 했던 그 가족 해체의 슬픔, 그리고 오직 죽어서야, 내세에서야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그 절절한 희망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이라는 건 단순히 믿음 그 이상이었어요. 현실의 고통을 견디게 해주는 힘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는 말 그대로 생존의 도구였던 셈이죠.
연대에서 첫 사망자가 나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군목이 성조기로 덮인 관 앞에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시편의 한 구절을 딱 읊었어요. 이 가련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히긴슨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나이든 성가대원 한 분이 그 구절을 마치 새로운 찬송가의 첫 소절인 것처럼 구성지게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긴스는 순간 당황했지만 군목은 아주 평화롭게 그 노래가 끝나기를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노래가 끝나자 다시 부드럽게 그 구절을 반복했고 그제야 설교가 시작됐죠. 참 따뜻한 장면 아닌가요? 이들의 신앙 속에 음악과 그들만의 전통이 얼마나 깊이 녹아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 병사들의 신학은요, 우리가 아는 정통 신학과는 조금 달랐어요. 히긴스는 이걸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거대하고 경이로운 혼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경의 내용을 자신들의 방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인용하고 해석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설교자가 원래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바울이 심고 물로 닦아도 소용없다 라고 외치는 식이었죠. 이런 대담한 자신감에 찬 인용들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바로 이들의 신앙이 딱딱한 교리나 책 속에 갇힌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경험과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어져온 전통을 녹여내서 새롭게 재창조한 아주 살아 숨쉬는 문화적 저항의 한 형태였던 거죠. 자, 지금까지 병사들의 목소리, 신앙, 그들의 풍요로운 내면 세계를 들여다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기록한 지휘관, 히긴슨 대령 자신은 대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었을까요? 이번에는 그의 소박하지만 창의력이 돋보였던 캔버스 천막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긴슨의 집은요, 커다란 벽면 텐트 2개를 길게 이어붙여서 만들었어요.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침실로 썼죠. 바닥에는 습기 차는 걸 막으려고 나무 판자를 깔긴 했지만 바람 부는 날이면 사방에서 모래가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가구들이 정말 볼만했는데 그야말로 재활용품의 향연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은 예전 노예 주인이 버리고 간 걸 주워왔고 긴 의자는 근처 예배당 찬양의 집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심지어 침대는요, 총기 상자를 여러 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의 일상은 이렇게 임시 변통으로 주변에서 구한 물건들로 채워져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물건이 바로 이 대령의 의자입니다. 한번 보세요. 좌석은 쓰레기 더미에서 주운 등나무 좌석이고요. 다리 2개는 부서진 침대에서, 나머지 2개는 떡갈나무 가지를 잘라와서 만들었어요. 히긴슨 본인도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내가 이걸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심오한 불안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낀다고 썼죠. 정말 이 의자 하나가 자원은 부족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는 캠프 생활의 기질을 아주 유쾌하게 보여주는 상징물 같지 않나요? 그럼 밥은 어떻게 먹었을까요? 식사는 근처 농장 주택에서 해결했는데요. 간의 하인의 완벽한 본복이라고 히긴슨이 극찬했던 윌리엄 워싱턴과 그의 아내 해티가 식사를 준비해 줬습니다. 식탁보가 아주 근사했는데 바로 갓 도착한 뉴욕 트리군 신문 2장과 레슬리 화보였어요. 메뉴는 돼지고기, 굴, 고구마, 호미니 같은 소박한 남부 음식들이었고요. 한 번은 윌리엄이 아주 특별한 닭고기 프리카스라면서 요리를 내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람쥐였다는 재미있는 일화도 있습니다. 해방된 흑인 부부의 따뜻한 환대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캠프의 식문화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이 캠프 생활의 가장 감정적인 절정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노예 해방 선언을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행사, 이 연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 자체를 확인하는 운명의 그날, 희년의 날 이야기입니다. 희년의 날 행사가 열리기 며칠 전, 그러니까 1862년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병사들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 싸우리, 주께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곧 자유로워지리, 주께서 우리를 집으로 부르실 때까지. 이 우리는 곧 자유로워지리라는 가사에서 곧 다가올 그날에 대한 이들의 뜨거운 기대감, 그리고 자신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마침내 1월 1일, 새해 첫날, 그날이 왔습니다. 행사장에서 공식적인 연설이 끝나고 링컨의 노예해방 선언문이 낭독되었어요.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병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는 바로 나의 조국, 당신의 나라, My Country, 'Tis of Thee, 미국의 애국가였습니다. 히긴스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의 솔로로 시작된 목소리가 이내 전체의 합창으로 번져나갔다. 나는 살면서 그렇게 전율적인 것을 본 적이 없다. 그 노래는 다른 모든 말을 값싸게 만들었다. 그것은 마침내 풀려난 한 인종의 목매인 목소리 그 자체였다라고요. 생각해보세요. 그 어떤 멋진 연설이나 공식적인 선언문보다도 바로 어제까지 노예였던 이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로 나의 조국을 노래하는 이 행위 자체가 그날 행사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였던 겁니다. 억압받던 한 인종의 목소리가 마침내 터져나온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이 행사의 마지막 순서는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연대의 깃발이 수여된 후에 연설을 하는 순서가 있었는데요. 이 연설을 한 사람들은 백인 장교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흑인 하사관이었던 프린스 리버스 중사와 로버트 서튼 상병이었어요. 그들은 연설했고 매우 효과적이었다라고 히긴스는 짧게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들은 단순히 해방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해방의 의미를 스스로 선포하고 그 깃발을 지켜나갈 주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침내 자신들의 목소리를 찾았다는 그날의 서사를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히긴스는 이날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그렇게 내가 아는 가장 열광적이고 행복한 모임 중 하나가 끝났다. 날은 완벽했고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다. 희년의 날, 이날은 단순히 그냥 기념행사가 아니었던 거죠. 이 연대가 왜 싸워야 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모두가 확인하고 그동안 병사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의미를 부여받고 마침내 온전한 기쁨과 승리의 감각을 느꼈던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해방된 노예들로만 이루어진 연대가 탄생했죠. 주변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들이 과연 제대로 된 군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요. 저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웬트워스 히긴슨 대령의 생생한 기록, 흑인 연대의 군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이들이 어떻게 편견의 벽을 깨고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놀라운 과정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연대 훈련소 생활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 속에서 끈끈한 동료애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했죠. 이제 훈련은 끝났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가 온 거죠. 과연 이들은 진짜 총알이 빗발치고 목숨이 오가는 그 혼돈의 실전 속에서 자신들이 갈고 닦은 모든 것을 증명해 볼 수 있었을까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연대에게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원정 임무가 떨어진 겁니다. 헌터 장군의 명령이었는데요. 내용을 보니 간단치 않았습니다. 세인트 메리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목재와 면화를 확보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직 농장에 묶여있는 흑인들을 해방시켜서 우리의 새로운 동료, 지원병으로 모집하라. 이건 단순한 정찰 임무가 아니었습니다. 이 연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첫 번째 시험대였던 셈이죠. 히긴슨 대령은 적진 깊숙한 곳,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그 밤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정말이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만이 강물 위를 비추고 있었죠. 강동 너머 숲에서는 대체 무엇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정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병사들은 모두 숨을 죽였고 배에서는 아주 작은 불빛이나 소음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긴스는 이 순간이 두려웠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떤 낭만적인 모험처럼 너무나도 강렬하게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번 원정의 구체적인 목표는 뭐였을까요? 이게 상당히 복합적이었습니다. 우선 강변에 쌓여있는 목재나 버려진 면화처럼 당장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확보하는 실질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동시에 어쩌면 더 중요하게는 농장 깊숙이 들어가서 흑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새로운 동료로 맞이하는 것이었죠. 이건 단순히 병력을 늘리는 걸 넘어서서 남부연합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째 흔들어버려는 아주 중요하고 다목적인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의 첫 번째 적은 남부연합군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뜻밖에도 바로 그들이 거슬러 올라가야 할 강,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적이었어요. 세인트메르스 강은 물살이 어찌나 거센지 또 강줄기는 예측 불가능하게 구불구불하고 수면 아래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정말 위험천만한 물길이었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가능하게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연대 소속의 병사들, 서튼 상등병과 배자드의 거의 경이로운 수준의 조종술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이 임무의 성공 여부는 처음부터 그들 자신의 손에 달려 있었던 셈이죠. 그렇게 고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던 침투 작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실제 교전으로 바뀝니다. 연대가 마침내 적의 첫 번째 저항과 마주하게 된 거죠. 그토록 오랜 시간 땀 흘리며 갈고 닦았던 훈련의 결과가 드디어 실전이라는 무대 위에서 증명될 시간이 온 겁니다. 첫 번째 매복 공격이 벌어진 그 순간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인데요. 숲 밖은 달빛 때문에 환했지만 바로 그 빛 때문에 오히려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보다 더 분간하기 힘든 어스름한 상태가 된 겁니다. 빛과 어둠이 뒤섞여서 눈앞이 흐릿하고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거죠. 병사들은 거의 감각이 마비되는 듯한 혼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혼돈의 순간 히긴슨 대령은 안도감과 함께 가슴 벅찬 자부심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첫 총성을 듣고도 병사들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마치 수백 번은 해본 것처럼 훈련받은 그대로 침착하고 능숙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비친 병사들의 모습은 겁에 질린 신병이 아니라 마치 야생 칠면조를 사냥하는 노련한 사냥꾼들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길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그 훈련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정말 감격스러운 첫 순간이었죠. 첫 전투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선발대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로 적의 접근을 감지하고 어스름한 숲을 향해 먼저 사격을 개시합니다. 히긴스는 즉시 총검을 장착하고 엄폐하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일부 병사들이 너무 의욕에 앞선 나머지 이 명령을 돌격신호로 오해하고 숲으로 그냥 뛰어들어간 겁니다. 그 사이 저 기병대가 측면을 파고들며 공격해왔지만 연대의 나머지 병력들이 정말 꾸준하고 침착하게 응사해서 결국 적을 물리쳤습니다. 잘 훈련된 규율과 통제되지 않는 날 것 그대로의 용맹함이 뒤섞인 아주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자, 그렇게 첫 전투를 멋지게 승리로 이끈 연대는 원래 목표였던 목재를 확보하기 위해 세인트 메리스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이전 전투보다 훨씬 더 귀하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목재를 배에 싣고 막 떠나려는 순간 갑자기 숲에서 총알이 막 날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배를 다시 부두로 돌렸더니 이번에는 마을의 나이든 부인들이 베란다에 나와서 마치 연극배우처럼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그들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히긴스는 직감했습니다. 이 부인들이 방금 숲에서 총을 쏜 공격자들과 한패라는 걸요. 그래서 그는 아주 단호한 조치를 내립니다. 징벌의 의미로 이 마을의 절반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 전까지 연극을 하던 그 부인들이 이번에는 히긴슨 주위를 빙 둘러싸고 손수건을 흔들면서 제발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히긴스는 이들의 이런 위선적인 행동에서 정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대가 마주한 시험은 단순한 용기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적진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한 부유한 농장을 점령하게 되면서 병사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유혹, 그러니까 도덕성의 시험대 위에 서게 된 겁니다. 병사들이 그 농장에서 마주한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부였습니다. 들어가는 건물마다 피아노가 있고 고급스러운 식기 세트, 번쩍이는 마호가니 가구들이 가득했죠. 그리고 그 모든 부는 바로 자신들과 같은 흑인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을 것이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졌지만 평생 만져볼 수도 없었던 그 사치품들이 주인이 떠난 집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병사들의 놀라운 규율이 정말 빛을 발합니다. 당장 고향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은 굶주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눈앞에 널려있는 그 어떤 사치품에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약탈을 금지하는 지휘관의 명령에 단 한마디 불평 없이 따랐고 오히려 이 절제와 금욕을 우리 연대의 명예로 삼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종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약탈자가 아니라 군인으로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증명하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농장에서 이 전쟁이 만들어낸 모든 역학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아주 극적인 장면이 연출됩니다.
로버트 서튼 상등병이 자신의 옛 주인이었던 A 부인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죠. 부인의 눈에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물인 밥으로 보이겠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제 미합 중국 군대의 제복을 입고 바로 그 농장의 모든 열쇠를 준 인물이니까요. 낡은 세상과 새로운 세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정말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는 A 부인의 아주 격식 있고 차가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는 히긴슨을 향해 깍듯하게 나리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말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침범당한 것에 대한 분노와 모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히긴슨이 옆에 있는 서튼 상등병을 소개하자 A 부인은 그를 알아보고는 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내뱉습니다. 아, 우리는 그를 밥이라고 불렀죠. 이 말, 그냥 옛날 이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건 서튼의 군 계급, 군인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 그 모든 것을 통째로 부정하고 그를 다시 밥이라는 이름의 노예 상태로 끌어내리라는 정말 날카로운 경멸이 담긴 언어적 공격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간 서튼 상등병은 정말 천재적인 대응을 합니다. 그는 부인의 모욕에 화를 내거나 맞서 싸우는 대신 그녀를 아예 없는 사람처럼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부인에게서 몸을 돌려 자신의 지휘관인 히긴슨에게 각잡힌 경례를 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대령님, 노예 감옥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동 하나로 그는 부인의 공격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새로운 권위를 모두에게 각인시켰으며 대화의 초점을 농장의 화려함이 아닌 노예제의 잔혹한 현실, 바로 노예 감옥으로 되돌려 놓는 데 성공합니다. 서튼이 열어보인 노예 감옥 안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희생자를 바닥에 꼼짝 못하게 묶어두는 녹슨 솟아슬, 여성이나 아이들의 가느다란 발목에 맞게 일부러 작게 만들어진 족쇄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사람이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하게 그 어떤 자세로도 편히 있을 수 없게 설계된 아주 정교한 고문기계까지 발견되었습니다. 농장의 화려한 겉모습 바로 뒤에 숨겨져 있던 잔혹함의 실체였죠. 연대의 다음 임무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전략적인 목표를 가집니다. 바로 플로리다의 주요 도시인 잭슨빌을 점령하고 그곳에 주둔하는 것이었죠. 이 작전은 연대를 또 다른 차원의 더 혹독한 시험대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히긴슨 대령의 눈에 잭슨빌은 이전에 머물렀던 뷰포트와는 완전히 다른 도시였습니다. 뷰포트가 오래된 남부 귀족 사회의 낡고 퇴폐적인 분위기를 풍겼다면 잭슨빌은 북부 사람들의 활기찬 기업가 정신으로 건설된 벽돌 창고와 깔끔한 거리가 인상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잭슨빌을 점령한다는 건 그냥 낡은 과거를 부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싸워서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잭슨빌에서 연대는 이전에는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정말 기이하고 새로운 종류의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철로 위를 움직이는 이동식 대포, 다시 말해 거대한 대포를 실은 기관차였습니다. 이 기괴한 무기는 갑자기 나타나서 포탄 몇 발을 쏘고는 연기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버리니까 연대 입장에서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초현실적인 전투는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저 멀리서 검은 연기를 뿜으며 나타난 히긴슨이 단테의 괴물이라 부른 그 기관차가 거대한 포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탄이 워낙 크고 무거워서 아주 느리게 날아왔죠. 병사들은 포탄이 떨어지기 전에 참호나 나무뿌리 뒤로 숨을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포탄이 근처에서 터져도 아무도 다치지 않자 병사들은 오히려 이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이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지르며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대의 작은 포가 응사를 시작하자 적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았고 이 기묘한 포격전은 그렇게 싱겁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병사들은 포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엄청난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하지만 전쟁이 항상 그렇게 비현실적인 결투처럼 흘러가지만은 않았습니다. 강 위에서 벌어진 또 다른 전투에서 연대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히긴스는 그 순간을 마치 갑자기 거대한 토네이도가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것 같았다고 묘사할 정도로 정말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기습 공격의 혼란 속에서 배를 지휘하던 클리프턴 선장이 한 장교의 바로 옆에서 총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바로 조금 전 포격전에서 마치 무적인 것처럼 자신감에 차있던 병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이 사건은 전쟁의 진짜 대가, 즉 갑작스럽고 무자비한 죽음의 위험이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아주 뼈아프게 각인시켰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기습 공격.
대저택 안에서의 사치품의 유혹, 그리고 철로 위를 달리던 귀괴한 대포까지. 제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용군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말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거쳤습니다. 이 첫 번째 실전 경험들은 단순히 전투 기술을 연마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연 그들의 내면에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해 얻은 자존감과 스스로 증명해낸 용기는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그들의 다음 여정에서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의 큰 그림, 그러니까 거대한 전략이나 원정 같은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대한 역사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바로 흑인 연대병사들의 아주 내밀한 일상으로 말이죠. 치열한 전투가 잠시 멈춘 순간 그들의 하루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책은 그들의 군 생활을 정말 생생하게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줍니다. 우선 당시 군사작전의 최전선, 피켓라인이라고 불리는 전초선에서의 삶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긴 적의 기습을 가장 먼저 알아차려야 하는 정말이지 늘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히긴슨 대령은 이 위험천만한 공간을 아주 다르게 묘사해요. 돌이켜보면 나는 장미의 바다 한가운데서 말등에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그의 눈에 비친 전초선은요,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도 눈부신 자연의 아름다움이 함께하는 정말 역설적인 색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그들 일상의 핵심적인 모순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활짝 핀 장미와 차가운 청구가 한 공간에 있어요. 생명의 아름다움과 죽음의 위협이 뒤섞여 있는 이 풍경, 여긴 병사들에게 평온한 안식처인 동시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전쟁터였던 겁니다. 전초선의 중심 기지에서의 삶은 좀 독특하고 기묘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낮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나 주변 농장의 평화로운 소음 같은 것들이 들려오죠. 그런데 그 고요함 속에서 갑자기 탕! 하고 날카로운 총성 하나가 정적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럼 순식간에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확 바뀌는 거죠. 이처럼 평화와 위협이 끊임없이 교차하는 그런 소리의 풍경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럼 전초 근무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아침이 밝으면 행정 업무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야생 장비가 흐드러지게 핀 길을 따라 말을 달리면서 전초선을 순찰합니다. 저녁이 되면 모닥불 옆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동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잠깐의 휴식을 갖고요. 그리고 깊은 밤, 별빛 아래에서 말을 타고 홀로 경계선을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가 끝나는 거죠. 이렇게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단 한순간도 놓을 수 없는 전쟁의 의무가 아주 묵직하게 깔려 있었던 겁니다. 히긴슨 대령에게 밤은 특히나 더 깊고 마법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 평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도 나는 그 유령이 나올 듯한 밤들의 마법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오직 바람소리와 풀벌레 소리뿐이고 길목마다 묵묵히 서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흑인 보초들의 실루엣만 보이는 그 순간. 그 고요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경험이 그의 영혼에 깊은 흔적을 남긴 거죠. 전쟁터의 풍경은 끊임없이 피어나는 꽃들의 향연으로 가득했습니다. 2월에는 야생자두랑 복숭아꽃이 피기 시작해서 여름이 되면 거대한 목련이 뿜어내는 짙은 향기까지. 히긴스는 이 아름다움이 거의 압도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 향기가 너무 강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고도 하죠. 이 관능적인 매력은 전쟁의 참혹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전초선 생활의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은 히긴슨 대령이 겪었던 한 개인적인 사건 속에 완벽하게 담겨 있습니다. 유난히 칠흑 같았던 어느 날 밤, 그는 예정에도 없던 피켓 검열에 나섰다가 정말 말 그대로 물속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신세가 되고 말죠. 자, 지휘관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예상치 못한 물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히긴슨 대령은 부하들의 경계태세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일부러 잘 알려지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만한 결정은 그에게 지휘관으로서의 위험을 내려놓게 만드는 아주 겸허한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의 계획은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낯선 길로 들어서자마자 말이 가파른 둑 아래로 미끄러졌고 말과 기수 둘 다 차가운 개울물에 풍덩 빠져버린 거예요. 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그는 결국 흠뻑 젖은 채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전초초소로 다가가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초소에 다가간 히긴스는 보초에게 제지당합니다. 보초는 목소리를 듣고 그가 지휘관인 걸 알아챘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대로 암호를 요구했어요. 전후, 전진, 그리고 암호를 대시오. 심지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진흙투성이의 지휘관 앞에서도 규정대로 받들어 총 자세까지 취했습니다. 자신의 상관을 앞에 두고도 원칙을 고수한 이 모습은 이 병사들의 놀라운 규율과 군인 정신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최전선의 물리적인 위험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 연대를 하나로 묶어준 문화적, 정신적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긴슨 대령은 그들의 영혼의 노래,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노래 속에서 그 심장부를 발견했습니다. 히긴스는 그곳에서 악보에도 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노래의 세계를 발견합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이 노래들은 스코틀랜드 민요만큼이나 풍부하고 시적인 감성을 담고 있었죠. 그는 이 노래들을 흑인 영가라고 불렀는데요. 그 안에 담긴 신앙과 회복력 그리고 해방에 대한 깊은 희망에 크게 주목했습니다. 밤이 되면 병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서 샤우트라고 불리는 독특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건 그냥 춤이 아니라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서 온몸으로 노래하는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저는 뒤에 머물 수 없나이다 주님, 하늘에는 병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나이다. 이 애절한 후렴구는 고된 현실을 넘어서는 영적인 갈망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히긴슨 대령이 정말 놀랐던 점은 진중에서 단 한 번도 세속적이거나 저속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노래는 하늘과의 연결고리이자 기쁜 신앙심의 표현이었어요. 이 노래들은 그냥 쉬려고 부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용기를 북돋는 자극제였고 그 어떤 세속적인 멜로디보다도 더 강력하게 병사들의 영혼을 끌어올렸습니다. 병사들은 기존의 노래에 자신들의 현실과 염원을 담아서 새롭게 만들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시 널리 불리던 존 브라운의 노래에 우리는 저 밝은 전쟁터에서 보리가드를 무찌를 것이니 라는 가사를 덧붙였어요.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싸움이 단순히 남부연합의 장군을 무찌르는 걸 넘어서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이런 노래와 연설은 단순한 문화적 표현을 넘어서 전쟁의 의미에 대한 그들의 깊은 이해를 보여주는 정치적인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프라이스 램킨 상병이 동료들 앞에서 한 연설은 그들이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램킨 상병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낡은 깃발이 우리 유색인들의 자유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들은 바로 그것을 끌어내렸어. 이 말은 성조기에 대한 병사들의 복잡하면서도 확고한 충성심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을 억압했던 옛 주인들은 자유의 가치를 버리고 그 깃발을 내렸지만 이제 자유를 찾은 자신들이야말로 그 깃발의 진정한 수호자라는 강한 신념이 담겨 있는 거죠. 이 깊은 충성심과 애국심은 그들이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던 바로 그 정부로부터의 깊은 배신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 동등한 임금과 동등한 명예를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모든 흑인 병사들은 입대할 때 백인 병사와 똑같이 월 13달러의 급여를 보장한다는 전쟁부의 공식 서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정부가 이 명백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겁니다. 그들의 급여는 10달러로 깎였고 나중에는 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어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길고 굴욕적인 투쟁이었습니다. 1862년 8월 동등임금을 약속받고 연대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1863년 중반 정부는 약속을 뒤집고 임금을 깎았습니다. 심지어 더 모욕적이었던 건 이미 지급된 초과분을 앞으로 받을 급여에서 빼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명백한 계약 위반이자 병사들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었죠. 심지어 정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부 측 법무관이었던 윌리엄 화이팅이 히긴슨 대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인정했어요. 그 부름 아래 입대한 모든 장교와 병사에게 정부의 신뢰가 서약된 것이었다. 이건 정부가 스스로 구속력 있는 계약을 깼다는 걸 인정한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부당한 처사는 부대 안에 심각한 불신을 낳았습니다. 병사들은 깎인 월급을 받는 동안 그들의 백인 장교들은 월급을 전액 다 받았거든요. 이건 장교들을 정말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고 병사들 사이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링컨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병사들의
그 순수하고 어린 아이 같았던 믿음이 무참히 깨져버린 거죠. 히긴슨 대령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언론에 호소하는 등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는 이게 단순히 몇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명예가 걸린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그는 이 배신이 역사의 이 빛나는 첫 페이지의 모든 고귀함을 불명예로 더럽힐 것이라면서 적군인 남부연함이 저지른 어떤 짓보다도 더 추악한 오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깊은 배신에도 불구하고 병사들은 묵묵히 자신들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인내했습니다. 히긴슨의 마지막 성찰은 그들이 겪은 불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이겨낸 그들의 근본적인 성격, 즉 인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해방된 흑인들의 특성에 대해 보고해달라는 요청에 섹스턴 장군은 이 두 단어로 모든 걸 요약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들에 대한 모든 편견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존중과 이해가 담겨 있는 겁니다. 히긴슨 대령은 그들의 여러 모습에서 이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습니다. 전투에서의 용맹함, 자신들을 억압됐던 옛 주인들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복수심 부재, 영혼의 노래에 담겨있던 깊은 종교적 신앙,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맞서 병사이자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려 했던 그 결단력까지,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인간성을 증명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변호하던 한 병사가 남긴 이 말은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를 보여줍니다. 저는 유색인의 원칙이 아닌 백인 신사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건 맹목적으로 백인을 따라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명예, 의무, 존중 같은 보편적인 가치가 특정 인종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신들 또한 온전히 누려야 할 원칙이라는 걸 선언하는 것이었죠. 체불임금을 받기 위한 싸움은 결국 대부분의 병사들에게 승리로 끝났습니다. 돈은 갚아졌죠. 하지만 히긴슨의 이 기록은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명예의 계약이 깨졌을 때 그 도덕적인 빚은 과연 돈으로 완전히 갚아질 수 있는 걸까요? 한 국가가 자국민에게 진 빚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청산될 수 있을까요? 네, 토마스 웬추어스 히긴슨 대령의 책 흑인 연대에서의 군 생활을 통해 미국 최초의 흑인 연대 사우스캐롤라이나 제1의용 연대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여정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들의 복무 기간 내내 가장 큰 투쟁이었던 급여 문제,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난 후 그들이 마주했던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전쟁부의 아주 명백하고 공식적인 약속이었죠. 입대하는 모든 흑인 병사들은 백인 지원병과 완전히 똑같은 대우, 그러니까 똑같은 급여와 배급을 받을 거라는 약속이요.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 아니라 1862년 8월 25일에 섹스턴 준장에게 내려온 공식 지침에 명시된 사실상 정부가 서명한 계약서나 다름없었어요. 이 약속 하나만 믿고 이들은 자유와 조국을 위해 기꺼이 총을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이 확고했던 약속에 대한 정말 냉혹한 배신이었습니다. 이 급여 투쟁은요, 연대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갈등이었고, 이게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명예,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됩니다. 정부의 배신은 이 숫자들 속에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약속된 금액은 백인 병사와 똑같은 월 13달러였어요. 처음 한 5개월 정도는 이 약속이 지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월급이 10달러로 줄더니 곧바로 7달러까지 깎여버린 겁니다. 13달러에서 7달러로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 차액 6달러는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희생과 가치를 절반으로 후려친 국가가 가한 굴욕의 낙인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무부는 월급을 깎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처음 5개월 동안 약속대로 13달러를 줬던 걸 초과 지급이라는 아주 황당한 논리로 규정해버립니다. 일종의 실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실수를 바로잡겠다면서 앞으로 지급할 7달러에서 그 차액인 6달러씩을 소급해서 빼겠다고 통보했어요. 자, 계산이 되시나요? 그 결과 병사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단 1달러 남짓한 돈만 손에 쥐게 될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건 뭐 단순한 계약 위반을 넘어서 그들의 복무 자체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행위였죠.
히긴슨 대령이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그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뉴욕 트리뷴에 편지를 보내서 이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의 명예와 진실성이 걸린 시험대다라고 말이죠. 정부가 가장 힘없는 사람들과 맺은 명백한 계약조차 이렇게 쉽게 저버린다면 앞으로 그 어떤 약속을 믿을 수 있겠냐는 아주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히긴스는 이 부당함이 가져올 파괴적인 결과들을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이게 그냥 병사들 사기 좀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의 명예를 더럽히고 군율의 근간을 흔들고 심지어 병사들의 충성심마저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병사들이 월급을 못 받는 동안 후방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들은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군인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더 비극적인 건 병사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아서 살 수 없었던 그 땅을 다른 민간인들이 사들이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다는 겁니다. 흑인도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다는 걸 피로써 증명한 바로 그들에게 국가는 배신이라는 차가운 대답만 돌려주고 있었던 거죠. 1년이 넘는 긴 투쟁 끝에 의회가 마침내 해결책이란 걸 내놨는데요. 어쩌면 이건 배신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한 모욕이었습니다. 병사들을 두 개의 계급으로 나눠버린 거예요. 전쟁 시작 전부터 원래 자유인이었던 병사에게는 약속했던 13달러를 주겠다. 하지만 전쟁이 터진 이후에야 자유를 찾은 병사, 즉 대부분의 병사들에게는 고작 7달러만 지급하겠다는 거였죠. 심지어 옷값, 피복수당까지 차별을 뒀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노예 상태에서 탈출한 시점이 늦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말 잔인하고 불공정한 처사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모든 상황의 가장 위선적인 부분입니다. 정부는 처음 이들을 모집할 때 이 병사들 대부분이 노예 상태에서 막 벗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들의 용기와 충성심이 필요했기 때문에 백인과 동등한 대우를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는 전쟁 전에는 자유롭지 못했잖아 라는 이유를 들면서 계약을 파기하는 건 그야말로 기만행위의 극치라고밖에 할 수 없죠. 자,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당한 대우 속에서도 병사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들을 지탱했을까요? 히긴슨 대령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단순한 지휘관을 넘어서 그들의 깊은 내면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인간 정신의 풍경이었습니다. 히긴스는 이 병사들을 이해하는 열쇠가 바로 이 두 단어, 지극히 인간적이다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이냐면요. 북부에서 온 어떤 위원회가 해방된 흑인들의 특성이나 습관에 대해서 아주 장황한 질문 목록을 보내왔다고 해요. 그때 섹스턴 장군이 참모에게 모든 질문에 딱 두 단어로만 답하라고 지시했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다. 이 말은 당시 흑인들을 거의 동물이나 미개인처럼 취급하던 온갖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그들의 본질을 꿰뚫는 가장 정확하고도 포괄적인 묘사였던 거죠. 히긴슨이 병사들의 감정을 살피면서 가장 놀랐던 어찌 보면 모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째, 이전 주인에 대한 아주 작은 애정이나 그리움조차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불평이 많은 순간에도 아, 옛날 주인 밑에 있을 때가 좋았지 라고 말하는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동시에 히긴슨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복수심 또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많은 병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친절했던 주인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들은 개인의 친절함이 노예제라는 시스템 자체의 부당함을 덮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진짜 적은 어떤 개인이 아니라 사람을 물건처럼 만드는 노예제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히긴스는 자신의 연대를 크로멜의 종교적인 군대에 비유할 만큼 신앙이 부대에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신앙은 그냥 위안을 얻는 수준이 아니라 용기의 원천 그 자체였어요.
기도회를 하면 전투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아주 호전적인 기도와 경건한 찬송이 자연스럽게 막 뒤섞여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고 만약 죽는다면 그건 신이 정한 때가 왔기 때문이라는 강한 운명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고 사는 건 신의 뜻에 달렸으니 나는 그저 내 할 일을 할 뿐이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런 종교적인 신념은 군율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됐고 막사에서는 세속적인 노래 대신 항상 영가, 즉 찬송가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이 병사들의 신앙이 얼마나 독특하고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토머스 롱 상병인데요. 그의 설교 한 구절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겨자씨 하나를 4조각으로 나눈 것만큼의 믿음이라뇨. 식물학적으로는 좀 이상한 표현일지 몰라도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이고 순수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롱 상병 자신은 이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는 자원에서 적진 깊숙한 곳으로 홀로 정찰을 떠났고 모두가 그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때 무사히 귀환해서 아주 귀중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그의 행동 자체가 하나의 설교였던 셈입니다. 그들의 결혼이나 가족 생활은 노예제가 남긴 깊은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있었습니다. 브로드 와이프, 우리말로 하면 멀리 떨어진 아내 정도가 될까요? 이 용어는 한 남성이 여러 농장에 아내를 두는 관습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그들의 도덕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노예 시절 주인의 변덕에 따라 언제든 가족이 해체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유산이었던 거죠. 히긴스는 이런 관습이 있긴 하지만 병사들이 압도적으로 안정적이고 공인된 결혼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얻자마자 흩어진 가족을 되찾고 온전한 가정을 꾸리는 걸 무엇보다 열망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강인한 내면을 가진 사람들이 전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히긴스는 그들의 정신력뿐만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신체적 특성과 규율이 어떻게 그들을 최고의 전사로 만들어갔는지 아주 면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히긴슨이 그냥 지휘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세심한 관찰자였어요. 그는 흑인 병사들의 건강 상태가 백인 병사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보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 병사들은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에 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백인 병사들은 소화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또 흑인 병사들은 말라리아에는 강한데 축축한 환경이나 먼지에는 더 쉽게 병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더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해온 신체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죠. 군인으로서 그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아마 심리적인 것이었을 겁니다. 노예 시절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군대의 명예와 위계 질서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죠. 처음에는요, 자기들하고 똑같은 흑인이 하사관이 돼서 명령을 내리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백인 행세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불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거였죠. 하지만 히긴슨과 장교들은 꾸준히 교육했습니다. 복종하는 건 피부색이 아니라 계급이고 이건 대령인 나 자신도 장군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은 군대의 원칙이라고요. 마침내 병사들은 유능한 흑인 지도자를 자신들의 대열에서 배출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내면의 변화를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런던 시몬스 상병의 말인데요. 어떤 혐의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저는 유색인종의 원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백인 신사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이 참 복잡하죠.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열등하게 여기는 인식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명예와 원칙에는 인종의 구분이 없다는 강력한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명예나 원칙 같은 건 백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나도 그 보편적인 가치를 따른다는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성장과 증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코 넘을 수 없었던 마지막 편견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교 임관이었죠. 연대가 3년이 넘는 복무를 마치고 해산될 때 정원이 30명이어야 할 장교는 단 14명이었습니다. 비어있는 16개의 자리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흑인 하사관들로 채워져야 마땅했지만 피부색 때문에 그들의 임관은 끝내 거부되었습니다. 이 14라는 숫자가 이 용감한 병사들이 마주해야 했던 차별의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편견과 배신을 딛고 최고의 전사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길고 길었던 여정도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마지막 행진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쟁의 마지막 해, 연대는 허니힐 전투 같은 주요 전투에 참전하면서 계속해서 용맹을 떨쳤습니다. 그리고 1865년 초, 셔먼 장군의 그 유명한 바다로의 행진 있잖아요. 남부의 심장부를 가로질른 그 대장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의 최종 목적지인 포트 로열을 굳건히 지키고 있던 게 바로 이 흑인 부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셔먼의 작전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죠. 마침내 전쟁이 끝나고 1866년 2월 9일 그들은 3년이 넘는 영광스러운 복무를 마치고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습니다. 해산식에서 연대 지휘관이었던 트로브리지 중령이 병사들에게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먼저 병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칭송하면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남자임을 증명했고 마침내 자유라는 위대한 보상을 쟁취했음을 선언했습니다. 이건 그냥 칭찬이 아니에요. 그들의 인간성과 존엄성을 국가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트로브리지 중령은 연설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싸웠던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포트 와그너의 기억을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는 적들이 모욕을 주려고 자신의 흑인 병사들과 함께 묻어버린 쇼 대령의 무덤을 언급하면서 그곳이 이제는 수치가 아니라 명예의 장소, 후손들이 순례를 올 성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흑인과 백인이 자유를 위해 함께 피 흘리고 함께 묻힌 통합된 미국의 새로운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군복을 벗고 시민으로 돌아갈 병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증오심은 버리고 정직과 덕, 근면함으로 완전한 미국 시민으로 성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피 흘려서 얻어낸 건 단순히 노예 해방만이 아니었죠.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릴 권리, 학교에서 배울 권리, 그리고 시민으로서 살아갈 모든 권리였습니다. 트로브리지는 그들의 피로 얻어낸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힘주어 선언했던 겁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제1의용연대의 역사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고 약속받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보상인 자유를 얻었죠. 하지만 트로브리지 중령의 희망찬 연설 뒤로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알 내려놓은 그 순간 연방을 위한 그들의 싸움은 분명 끝났습니다. 하지만 과연 한 인간으로서, 한 시민으로서 진정한 평등을 얻기 위한 투쟁까지 끝난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진짜 싸움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남북전쟁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닫는 동시에 앞으로 이어질 길고 험난한 민권운동의 서막을 열고 있습니다.